안녕하십니까. 학과폭력 예방과 학생 이해 과목을 담당한 초등교육학 전공 송재홍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학교상담 교과서 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학교상담의 역사입니다. 상담의 역사적 흔적은 고대 종교 창시자들의 행적이나 동서양 철학자들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의 형식적인 체제는 중세시대 가톨릭 성직자들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학교상담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학교상담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21세기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신종 감염병 유행 등 학교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상담과 국내 학교상담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학교상담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다. 2. 국내 학교상담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다. 3. 국내 상담 관련 학회와 상담사 자격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미국 학교상담의 역사적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상담교사는 산업혁명 시기인 1800년대 등장하였으며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학교상담은 20세기 초 직업지도운동이 그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상담의 발달 과정을 태동기, 성장기, 확산기, 통합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태동기는 대략 1900년부터 1925년까지로 잡습니다. 1900년대 초 20여 년 동안 학교상담은 파슨스가 제안한 직업지도운동에 주도되었습니다. 그는 개인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여 진로상담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심리측정운동과 더불어 개인 특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 두 다른 특징은 데이비스의 교육상담과 파슨스의 직업지도운동, 그리고 심리측정운동과 비어제의 정신건강운동 등입니다. 데이비스는 미국 공립학교에 체계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도입한 첫 번째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업적은 미국 전역의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과 병합되어 초기 학교상담 전문직 형성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08년 미국 생활지도의 창시자를 지닌 파슨스는 보스턴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제공하고자 직업보독을 개설하고 직업지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09년 그는 유작인 직업선택, Choosing a Vocation을 통해 삶의 과정에서 직업선택이 배우자 선택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자기의 적성, 능력, 흥미, 자원 및 한계에 대한 인식, 상이한 직업 유형들의 요구 조건과 장단점 및 보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와 직업세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직업지도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직업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 1913년에 전국 직업지도협회가 설립되었고 1915년에는 보스턴 교육위원회에 직업지도과가 설치되어 교사 학생을 위해 직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측정 운동은 직업지도 활동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생활지도와 학교 상담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05년 비니와 시몽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 최초의 개인용 지능검사인 비네 시몽 정신능력검사를 개발하였고 1916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은 비네의 지능검사를 토대로 최초로 미국판 지능검사인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스턴이 대안한 비율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곧 IQ를 채택하여 3세 아동부터 성인까지 지능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능검사를 실용하는 계기가 되어 미국 내 학교 장면에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직업지도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 내에서 일어난 정신건강운동은 체계적인 생활지도의 발달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08년 정신분열증을 알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미어즈는 정신병원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마음의 발견, A Mind That Found Itself라는 책을 저술하여 정신질환 치료와 정신에 세우는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듬해 1909년 그는 또한 당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마이어즈와 심리학자 제임스 등과 함께 전국 정신건강위원회를 창설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926년부터 1970년까지 성장기입니다. 1940년대 50년대에는 상담 전문직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서 생활지도의 실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를 변화의 자기는 지각할 수 있게 돕는 로저스의 비식 상담이 주를 이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전쟁 후 상담과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계획으로 상담 활동을 위한 전문가 조직과 전문적인 기술이 출현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지도 전문직의 출현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생활지도에 대한 훈련과 교육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음에도 미국의 학교 장면의 생활지도와 상담 전문가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훈육과 출석을 강조하는 대학생용 개인 프로그램을 모방한 중등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유행하였으며 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자들은 일부 행정적 책임을 맡아 종종 학생 교도 업무에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의무상담 제도가 생겨나고 직업지도운동과 정신건강운동의 영향으로 학교 생활지도는 점차 전문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프록터는 생활지도가 학생들에게 학과목이나 교과의 활동은 물론 대학과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걸쳐 상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졌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학교 상담과 생활지도 등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공헌을 한 인물은 윌리엄슨과 로저스입니다. 윌리엄슨은 1939년 학생 상담 방법과 1950년 청소년 상담을 출간하여 그 당시 중요한 생활지도 지침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 상담이 분석, 종합, 진단, 예의, 처치, 추수 지도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여 만족스러운 생활 형태를 습득하도록 조력할 것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 접근은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법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흔히 지시적 상담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표준화 검사를 통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남다른 장점, 적성, 흥미, 포부 등의 인성적 특성과 요인을 추출하여 직업 선택과 적응을 도와줬기 때문에 특성과 요인에 의한 생활지도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로저스는 1942년 상담과 심리치료, 1951년 내담자 중심 치료를 출간하여 새로운 상담 이론을 소개하였으며 윌리엄슨의 학생 상담 방법이 지나치게 지시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접근 방법을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와 분위기를 중시하고 비의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 진단, 평가 또는 예측하는 기보다는 그대로의 개인의 초점을 맞춰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경청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고 공감해주면 내담자의 성격의 부조화를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마침내 자기 신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개인을 성장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던 구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후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는 이듬해인 1958년에 종래의 교육방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국방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을 국방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개인 교습과 영재화 교육에 힘을 쏟는 한편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선과 중등학교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기 위해 각 대학에 상담자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때 코넌트는 미국 고등학교 오늘 The American High School State에서 고등학생 200명 내지 300명당 적어도 1명씩 전임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상담교사와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60년에 아동과 청소년연 백악관 학술대회에서 기존 상담 서비스 중요성을 청소년기 이전 학생들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미국 건강교육 및 복지부 장관의 자문단은 국방교육법이 초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1964년 미국 정부는 국방교육법 수정안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해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교육하여 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초등학교까지 확대 제공하여 초등학교 상담을 자극하였고 이는 1970년대 초등학교 생활지도의 모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50년대) 미국 정부 영향으로 학교 상담 전문직의 발달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가지 획기적인 사건은 현재 미국 상담학회의 모태가 되는 미국 인사지도협회의 창립입니다. 이 단체는 1935년에 창립된 미국 생활지도 인사협의회의 주도로 미국 대학인사협회, 국가생활지도감독협회, 국가직업지도협회, 교사교육을 위한 학생인사협회 등 4개 조직의 연합에 의해 탄생된 것입니다. 이듬해 1953년에 미국 상담교사협회가 산하분과학회로 흡수되었고 동시에 학교 상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 상담 전문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건은 다양한 상담 이론의 도입입니다. 윌리엄슨의 지식접근과 로저스의 피지접근 간의 논쟁을 시작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체계적 근감화, 뇌파치료 같은 행동적 접근을 비롯하여 합리적 정서적 치료, 현실치료 등 여러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였으며 메슬로, 콤스, 메이 등의 저서에 소개된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운동의 출현은 상담 전문직의 발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팔로프는 130개가 넘는 상담일과 접근 방식을 확인했으며 그 이후로도 상담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담 전문직의 발달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발달적 생활지도가 출현하면서 예방적 접근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에는 미국 상담교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변화하는 세계의 상담자 The Counselor in a Changing World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학교 상담 분야에서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활동은 지리적 목적보다 발달적 목적을 우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상담교사는 중등학교 상담자를 잘못 결정한 위기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체 아동의 개인적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성장중심 프로그램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딩크마이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스스로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달적 생활 지도를 소개하였고, 자카리아는 개인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발달적 생활 지도는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었고 다양한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인사지도협회의 두 분과인 미국 상담교사협회와 상담자 교육 수련 감독자 협회는 상담교사의 상담 이론 및 실습을 위한 훈련 기준을 마련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속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실습은 주로 1:1 상담 관계를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녹음, 정보 제공, 배치, 추수지도, 평가 등의 다른 기능들도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강조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중등학교 상담지를 위한 자격기준을 채택하였으며 미국 인사지도협회에서는 이를 공인된 법안으로 발전시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1957년 미국 상담교사협회는 이러한 요구를 인식하여 초등학교 상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말까지 상담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71년부터 1999년까지 확산기에 해당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내 학교 등록률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담 전문직의 정체감 위기 또는 발달적 지체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학교 상담을 본격적으로 확립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시기 학교 상담 발달 과정에서 가장 괄목하려는 변화는 발달적 생활지도의 성장과 상담 관련 자격제도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상담교사협회는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표준과 역량을 개발하고 상담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학교 상담문에서 발달적 생활지도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버트 매튜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지도란 개별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달 계열을 따라 성숙한 연령까지 이동해가는 과정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달적 생활지도 성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브랜이 변하는 세계의 상담자를 출판하여 전통적인 치료적 접근에 도전하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생 상담에서 1차적인 강조는 소수 학생들의 삶에서 치료적 욕구와 위기 시점보다는 오히려 전체 학생의 삶에서 발달적 욕구와 결정의 시점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논쟁을 유발하였습니다. 그것은 상담교사는 전체 학생의 발달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위기에 처한 학생의 치유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일스는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발간된 학설지에서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에서 발달적 조건을 옹호하는 논문 117편과 체력적 조건을 옹호하는 논문 129편을 발견해 이 가운데 발달적 조건 13편과 치료적 조건 17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도구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학교 상담 모형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발달 강조하는 모형과 정신건 강조하는 모형으로 범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달적 생활제도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은 초등학교 상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1970년대에 미국 경제 침체 여파로 인한 책무성 운동입니다. 이 시기 발달적 생활지도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가지 사건은 학교 상담 활동이 초등학교로 확장된 것입니다. 1964년 국방비교 수정안 통과로 기금을 초등학교 상담에 사용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상담자에 관한 합동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 상담 자문 조정 Counseling, Consulting and Coordinating에서는 학교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을 개관하였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상담자의 기능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70년대 제정된 법령은 상담교사의 새로운 관심과 역할에 영향을 줬습니다. 1974년
흔히 이 버클리 수정 조안으로 알려진 가족교육권과 사생활 보장법은 상담교사들에게 학생 및 부모와의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관한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1975년 공법 제94-142조로 공표된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에서는 학교가 모든 아동을 위해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하였으며 재정적 원조의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발달적 생활지도의 성장에 기여한 또 다른 사건은 책무성 운동입니다. 이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70년대에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경환의 상담교사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생들의 발달과 수행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책무성 운동은 교사와 상담자들에게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학습 목표를 세우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담 성과보다 상담 기법에 집중되었던 전통적인 학교 상담의 서비스 모형은 책무성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발달적 생활자는 측정 가능한 형태의 학습 목표를 가진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엔 전국적으로 발달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실천하려는 프로그램 제안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한편 공신력 있는 상담사 면허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상담의 발전에 전환점을 기록하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83년 미국 교육 수월성을 위한 국가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에 관한 특별보고서 위교육 효과 A National Risk를 발표하여 많은 공교육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학교 상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나 개선에 관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표준화 성취 검사 결과와 학교 생활을 위한 권위에서 효율적인 학교 교육 개발 그리고 기초 과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학교 교육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학교 상담과 같은 특수한 서비스의 책무에 대한 요구와 유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미국 내에서 주요 현안을 떠올랐던 상담사 면허법이 1985년 미국의 16개 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기엔 또한 상담 관련 학교 활동이 확대되고 상담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립한 연구와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987년 미국 상담발달학회에서는 학교 상담 전문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과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구과제팀은 333개 기존 연수 프로그램 70개만이 1978년부터 시행된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인증위원회 캐크랩의 인증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준이 미국 전역에 걸쳐 너무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학교 상담이 진정한 전문직인지에 대하여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담교사는 인상 장면에 있는 여타의 상담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상담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부분적으로 상담교사의 면허 기준이 주에 따라 다양하여 일관된 기준이 결여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가와 교사들이 상담교사를 특수교사나 또는 치리사와 같이 신비한 힘을 가진 마술사로 지각하여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왜곡된 지각은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확립을 방해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효과적인 서비스 발달을 촉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학교에 진출하여 상담교사 경쟁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상담자 역할을 보충하거나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일관된 초점의 결여는 또한 상담 전문직의 발달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학교 명칭에 관한 오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조직의 목적과 회원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미국 인사생활지도협회는 1983년 학회 명칭을 미국 상담 발달 학회로 개정하고 학술지 표지도 Gene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로 변경하였으며 1992년에는 다시 미국 상담학회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미국 상담학회는 생애를 통해 인간 성장을 도모하고 상담 전문직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명칭 변경은 전문성이 성숙하고 다른 조력 전문직 사이에서 그것의 역할과 위치를 확립함으로써 전문 상담사의 정체성이 여전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80년대 말
교육개혁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 조언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생활지도 활동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상담 정체성 혼란이 지속되다 호이트는 학교상담 전문가의 지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지도와 상담을 명료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학교상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명칭으로 생활지도 상담자가 아니라 상담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의 자신의 역할을 일차적으로는 교육자이고 상담자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제재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상담교사의 역할을 계속 강조한 학교 상담 전문가 협회의 입장을 지지한 것입니다. 1980년 발간된 2기 국가보고서는 1990년대 교육기준운동, 곧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 대한 학교 책무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자들에게 미래의 경쟁력인 세대를 육성할 국가적 책무가 점점 더 추경하게 부각되면서 학교 상담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마약 습관에서 벗어나게, 소외된 학생과 소수문화 학생들의 차이를 인정하기, 학업 중독 탈락률 낮추기, 맞벌이 부부 자녀 돌보기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베이비 반향 세대의 영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입학이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소수민족의 높은 출산율과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증가 역시 입학률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상담교사가 채용되었고 업무량도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1980년대 말 두 권의 책이 출판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마일리 저술한 발달적 생활지도 및 상담의 실제적 접근과 디스버스와 핸더슨 저술한 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가 그것입니다. 이들 저술은 발달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헌정된 상다수 학술지 논문을 견인하였습니다. 1990년대 와서 학교 상담 관련 학교와 미국 연방의회는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AACD는 학술지 특별을 발간해 상담의 제4세력으로서 다문화주의를 특집으로 다뤄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1993년 ACA와 ASCA 그리고 여타 전문단체들은 초등학교 상담 시행령을 재도입하였으며 초등학교 상담 시행령의 입법을 통하여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예산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 의회는 새로운 교육법을 통과시키고 골 2000을 공표하여 미국 교육의 성장을 위한 8가지 목표를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SCA는 교육법에서 명시한 골 2000 중에서 학교 상담에 대한 일련의 목표를 추출하여 학교 상담 2000을 채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지침을 제정하기로 위임받았습니다. 1996년 국가교육신탁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금의 지원을 받아 상담교사들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게끔 학교 상담을 변화시키는 상담교사 연수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미국 학교 상담은 교육 공동체의 휘말을 치고 있던 교육계획 노릇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지는 않으며 상담 전문직은 상담교사의 체제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계획 운동은 강화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SCA는 초, 중, 고등학교 상담교사에게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진로, 개인 사회적 발달에 초점을 둔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기준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제정을 기점으로 학교 상담의 정체성, 역할,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강화하는 독특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1997년 미국 상담교사협회는 학교 상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고 상담교육과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며 상담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모든 학생, 교직원,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한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
예방 및 개발활동, 옹호와 사회 정서 및 진로 발달에 집중하여 학교 성공을 도모한다. 한편 1998년 미국 연방의회는 국가 예산 일부로 상당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에는 중등 및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22개 시범 학교 하나로서 학교 지역사회 협력 모형이 적용됐습니다. 이 모형의 기본 원리는 빈곤, 폭력, 약물,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및 부진한 건강 상태 등 외적 장애들이 학생들의 정서, 행동적 학습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학습 부진을 도우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입니다. 다이르는 국가 기준이 학교 교육 개혁 계획에 부응한다고 지적하고 미국 전역에 400개 이상의 학교가 국가 기준에 기초한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목표 골 2000에 명시된 8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는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경제적 불황의 여파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졸업생의 취업 기회 감소와 상담 관련 직원의 감원 등 학교 상담은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나고자 없는 아동운동 정책을 발휘하여 국가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교 상담의 전문적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미국 학교 상담의 발달에 주목할 만한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는 2020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상담 전문의 정체성 확립 및 상담사 자격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ASC의 국가 모형 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상담교사 연수의 확대입니다. 2000년대 초 동료관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상담협회는 미국 주 상담국 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내 상담 관련 단체를 결집하여 2020 상담의 미래의 비전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상담 전문직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였습니다. 2020 프로젝트 핵심 과제는 상담 전문직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상담 합의된 정의와 상담사 면허 호환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 대표단은 2010년 ACA 학술대회에서 모임을 갖고 다같이 상담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상담은 다양한 개인, 가족, 집단이 정신건강, 안녕, 교육 및 진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 관계다. 이어서 2020 대표단은 업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상담사 면허 호환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 ACA 학술대회를 앞두고 열린 대표자 모임에서 자격증 명칭을 전문 상담사 면허증으로 확정하였으며 자격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 및 실습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와 새로운 전문직 개발이 확립되면서 학교 상담 전문직도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압력과 교육적 학생 지원이 강조되면서 학교 상담은 개별적인 반응 서비스와 이기기에 비해서 모든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발달 프로그램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 업무와 학교 상담 프로그램 설계는 지역교육청, 주, 국가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차이를 보였으며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상담교사협회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스버스와 핸더슨은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이 학문적으로 엄격한 교육을 요구하는 목표에 부합함으로써 현재의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ASCA는 ACCA 국가모형 학교상담 프로 개념 구조를 개발했으며 2003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간하고 범국가적으로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국가모형은 리더십, 옹호, 협력, 체제 변화 등 4가지 주제와 기초, 전달체제, 관리체제,
책무성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돼서 상담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일상 업무의 구조를 부여하기 위한 개념 틀과 기록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ASCA는 또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기준을 정비하고 ASC 윤리 강령을 개정하여 형평성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모든 학생이 K부터 12학년의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 ASC 국가 모형에 포함시켰습니다. ACA 국가 모형은 시대적으로 반응 2008년과 2012년 개정되었고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출간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2000년 이후 상담교사, 학교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다른 부분에 관심을 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일하면서도 각각의 전문가 협회를 통하여 ASCDA, ESEA의 입법을 추진하고 ASEA의 권한을 주어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리스 아이켄지는 이러한 기금이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 상담의 발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전국 학교상담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대학원 수준의 상담 인력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 상담을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고 상담교사에게 예방 및 계획 기술을 가르쳐 모든 학생에게 유사한 성취와 기회의 격차를 줄이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에서 12학년의 상담교사의 실무를 변화시키자 하였습니다. 2006년 미국 의회는 2월 6일에서 10일까지를 전국 학교 상담 주간으로 공식 선포하고 세련법은 새로운 상담교사 보편적 학업성취를 위한 전략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상담교사에게 스탠다드 블렌딩이라는 횡단보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략이 학습성취를 향상시키고 성취 격차를 좁히는 데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SCI는 상담교사에게 횡단보도 전략을 사용하고 실행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증명하도록 독려하였고 학생들의 분명한 성공 근거를 꿔서 ASCA 국가모형을 완벽하게 이행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RMP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학교 상담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학교 상담은 신라 화랑제도와 같이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교 상담 발달 과정은 미국의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전래되면서부터 갈 수 있습니다. 한국 학교 상담의 발달 과정은 도입기, 생활지도 운동이 중심이 된 청착기, 학교 상담 운동이 중심이 된 확립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통합기의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교 상담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미군정이 들어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학교 생활지도와 상담의 씨앗이 한꺼번에 위협되어 뿌려진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주의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동중심 교육사상이 위협되었고 칼 로저스의 지식상담과 과학적인 심리검사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중앙교육상담소가 설치되고 최초로 서울시 특별교육위원회에서 교도교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1961년부터 79년까지는 정착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지도는 본격적으로 싹튼 시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각종 검사가 표준화되고 로저스의 비시적 상담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대학 교수와 중고등학교 일부 교도교사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생활지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지도연구소가 설치되어 대학생에 대한 조사연구,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시하였습니다. 학생지도연구소는 1970년대 학생생활연구소로 개칭되었고 고등교육법에 의해 전국 모든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가 설치되어 학생상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1963년에는
대학에 근무하는 상담 전문가들과 각종 연수에서 양성된 교도교사들이 모여서 한국 카운슬 협회를 창립하고 한국에서 상담과 생활지도를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새로 제정된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면서 전담 교도교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각종 연수를 통해 상담자 교육을 받은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상담과 생활지도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제도적 결실로 교도교사 자격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18학급 이상 규모의 중고등학교의 교도조임을 둔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학교 업무에서 생활지도의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각종 상담 연구문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형태의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비지식 상담 방법 외에 정신분석, 행동주의 상담 등 보다 다양한 상담 이론이 소개되었고 일부에서는 선수련, 감성훈련 등과 같은 특수한 상담 기법을 도입하고 인간 자원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6년 전국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교사 연구를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 대학 카운슬러 연구회에는 매년 연차 학술대회와 동학의 워크숍을 통하여 대학 상담 및 대중의 전문가를 모색하였고 1978년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 상담학도 모여 집단 상담 이론 및 기법을 연구,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금연을 시작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확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상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며 학교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상담 발달에 기여한 두드러진 사건은 상담 관련 학교 창립과 한국 청소년 대화 광장 설립, 전문 상담교사 양성제도 법제화 및 시행 등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발생한 상담 연구 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담 관련 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금요 모임으로 시작된 한국 상담 연구회는 한국 발달 상담 학회로 발족하고 2년 뒤에 한국 집단 상담 학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한국 카운슬 협회 산하 대학 카운슬 연구회는 대학 상담 학회로 발전했으며 1995년 진로 상담 학회가 창립되었고 1999년에는 한국 카운슬 협회 산하의 아동 청소년 상담 연구회가 아동 청소년 상담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1991년 정부는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년 후에 한국 청소년 대화광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삶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개발 운영을 설립 목적으로 정하고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청소년 상담 정책력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였습니다. 1999년 한국 청소년 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12년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본으로 개명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단기간 연수를 실시하고 일선학교 상담원을 지원하였으며 1990년대 말에는 전문 상담교사 양성제도를 시행하여 생활제도 상담을 담당할 상담교사 수요에 대비하였습니다. 1997년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 상담교사라는 교사 자격증이 탄생하였으며 1998년 전문 상담교사 양성제도에 관한 시행령이 통과되었고 이듬해 전국 각 교육대학원에서 1년간의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현재까지는 통합기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으로 확대되고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 상담학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청소년 자살과 학교 폭력이 커다란 사회 문제를 진화하면서 학교 상담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소 학교 난립과 상담 관련 자격증이 3천여 종에 이를 만큼 불량한 자격제도가 난무하면서 상담직의 정체성과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자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상담 발전과 관련해 들린 사건은 학교 상담학교의 창립과 전문 상담사 자격제도의 시행 및 정비, 전문 상담교사 양성제도의 개편과 위센터의 설립,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과 학교 상담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상담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수강자는 강의 요지를 간단히 이해한 바를 적고 궁금증을 첨가하여 과제를 완성하기 바랍니다.